백발선비. 조선 중기, 한양에서 사흘거리에 있는 청산골이라는 마을에 이몽학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30년 가까이 학문에 매진하여 경서와 사설을 꿰뚫고 있었으며 시문에도 능하여 주변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 비록 벼슬길에는 나아가지 못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청산의 현인이라 부르며 따랐다. 이몽학은 4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검은 머리카락이 윤기가 흘렀으며 얼굴에는 주름 하나 없이 깨끗했다. 그는 매일 새벽 인시에 일어나 글을 읽고 낮에는 제자들을 가르쳤으며 밤에는 촛불을 밝히고 글을 지었다. 그의 서재에는 수천 권의 책이 가득했고 그가 쓴 시문만 해도 100여 편이 넘었다. 그에게는 정씨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외동딸 이향란이 있었다. 향란이는 16살의 나이로 아버지를 닮아 총명하고 아름다웠으며 글을 읽고 시를 짓는데도 능했다. 이몽학은 딸을 무척이나 아껴 좋은 혼처를 구하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었다. 늦가을 어느 날 한양에서 온 준매쟁이가 이몽학의 집을 찾아왔다. 준매쟁이는 한양의 큰 부잣집 도령을 소개하며 그 집안의 내력과 재산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몽학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딸의 장래를 위해 혼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댁 도령은 나이가 20이여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집안의 자제라 하오. 재산도 많거니와 인물도 준수하다 하니 영희의 혼처로는 더없이 좋을 것이요. 이몽학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혼담을 승낙했다. 정씨 부인은 기뻐하며 딸의 혼수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향란이도 수줍어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비리를 받아 육례를 치르기로 정하고 이몽학은 친척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혼인 날짜를 정한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밤 갑자기 그 한양 집에서 사람이 왔다. 그는 이몽학을 만나자마자 황급히 말했다. 송구스럽습니다만 이번 혼담은 없던 일로 해주셔야겠습니다. 저희 도련님께서 갑자기 다른 집안과 혼인을 하기로 정하셨습니다. 영의정 대감의 손녀와 정혼을 하게 되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학은 귓전을 의심했다. 이미 혼담이 오간 상황에서 그것도 더 좋은 집안이 나타났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하다니 이는 선비에게 있어 가장 큰 모욕이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요? 이미 혼인을 약속하고 비릴까지 받았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어? 죄송합니다. 하오나 상대가 영의정 댁이라 저희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사신은 은자 몇 냥을 놓고 황급히 떠나갔다. 이몽학은 그 은자를 집어던지며 분노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정씨 부인은 통곡했고 향란이는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이몽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선비로서의 자존심이 여지없이 무너졌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권세가 없다는 이유로 딸의 혼담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었다. 그는 평생 올곧게 살아왔고 학문을 닦으며 도리를 지켰건만 세상은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 새벽녘 정씨 부인이 촛불을 들고 서재로 왔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다. 여보, 당신 머리가... 이몽학이 손을 들어 머리를 만졌다. 놀랍게도 그의 검은 머리카락이 모두 새하얀 백발로 변해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백발이 된 이몽학은 깊은 충격에 빠졌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지만 믿기지 않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검은 머리였던 자신이 단 하룻밤 사이에 70 노인처럼 변해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놀라워했다. 어떤 이는 혼담 파기의 충격이 너무 커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귀신이 씌었다고도 했다.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몸은 건강하십니다. 다만 심한 충격으로 기혈이 역류하여 그리 된 듯합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시면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몽학의 머리는 백발로 남아 있었다. 그는 억지로라도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글을 읽었다. 특히 그의 수제자인 정연수는 10년을 함께한 제자로 이몽학이 친아들처럼 아끼는 청년이었다. 어느 날 이몽학은 정연수에게 자신이 오랜 세월 연구해온 학설을 담은 책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성리신설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이몽학이 30년을 연구한 성리학의 새로운 해석을 담고 있었다. 현수야, 이것은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학문의 정수이다. 나는 이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만 벼슬도 없고 이름도 없는 초야의 선비이니 누가 들어주겠느냐? 내가 과거에 급제하거든. 이 학설을 세상에 알려다오. 정연수는 감격하며 절을 올렸다. 스승님의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반드시 이 학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정연수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났다. 이몽학은 제자를 배웅하며 기대에 찼다. 그런데 과거 시험이 끝나고 보름이 지나도 정연수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마침내 한양에서 소식이 들려왔다. 정연수가 과거에 장원급제했다는 것이었다. 이몽학은 기뻐하며 축하 편지를 보냈지만 정연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석 달이 지나고 이몽학은 한양에서 온 서책 상인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청산의 정연수라는 양반이 새로운 성리학 이론을 발표해서 한양이 떠들썩합니다. 그 학설이 워낙 뛰어나서 임금님께서도 칭찬하셨다더군요. 이몽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연수가 자신의 학설을 자기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써서 정연수에게 보냈다. 하지만 정연수는 끝내 답장을 하지 않았다. 한 달 후 정연수가 정원이라는 벼슬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몽학은 한양으로 직접 가서 정연수를 찾아갔다. 하지만 정연수의 집 문지기는 냉담하게 말했다. 어르신은 지금 바쁘시니 만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시지요. 나는 정연수의 스승이요. 당장 들어가서 전하시오. 시골에서 온 노인네가 우리 어르신의 스승이라니. 웃기는 소리 마시오. 물러가지 않으면 관가에 신고하겠소. 이몽학은 허탈하게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평생을 바쳐 이룬 학문을 제자에게 빼앗기고 그 제자는 이제 스승을 외면했다.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을 짓눌렀다. 그날 밤 여관에서 잠을 청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다. 새벽에 거울을 보았을 때 그의 백발은 더욱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이제는 눈썹까지 하얗게 새어버렸다. 한양에서 돌아온 이몽학은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는 하루 종일 책만 읽으며 세상을 원망했다. 정씨 부인과 향란이가 걱정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관군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몽학의 집을 포위하고 고함을 쳤다. 엽적 이몽학을 잡아라. 이몽학은 어리둥절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관군의 장교가 문서를 들이밀었다. 너는 역물을 꾀한 죄로 체포한다. 순순히 따라오라. 역물하니 무슨 말씀이시오? 나는 평생 책만 읽고 살았어. 내 제자 정현수가 고발했다. 내가 임금을 비방하고 역물을 꾀했다고 말이다. 이몽학은 눈앞이 캄캄했다. 정현수가 학설을 훔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을 역적으로 몰아넣은 것이었다. 아마도 자신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일 터였다. 이것은 모함이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단 말이오. 말이 많구나. 끌고 가라. 이몽학은 포승줄에 묶여 관아로 끌려갔다. 정씨 부인과 향란이는 통곡하며 따라왔지만
관군은 그들을 밀쳐냈다. 관하에서의 신문은 가혹했다. 이몽학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정현수가 제출한 증거들은 교묘하게 꾸며져 있었다. 이몽학이 쓴 시문 중 일부를 왜곡하여 마치 임금을 비방한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 이 시를 보라. 높은 자리에 앉은 자 백성이 고통 모르고라고 쓰지 않았느냐? 이것이 임금을 비방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것은 옛날 폭군을 경계하는 뜻으로 쓴 것이지. 지금의 임금님을 말한 것이 아니오. 변명하지 마라. 다른 증거들도 많다. 내 제자가 직접 증언했으니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사흘간의 신문 끝에 이몽학은 곤장 30대를 맞고 고향으로 추방되었다. 벼슬길은커녕 과거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역적의 명단에 올랐다. 만신창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이몽학은 방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마음은 더욱 깊이 상해 있었다. 평생을 올곧게 살았건만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렸다. 그날 밤 그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학문도 명예도 제자도 모두 잃었다. 이제 남은 것은 역적이라는 오명뿐이었다. 새벽녘 정씨 부인이 약을 들고 왔다가 비명을 질렀다. 이몽학의 뱃발이 이제는 종이처럼 새하얗게 변해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 패였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관가에서 풀려난 후 이몽학의 집안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역적의 가족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멀리했다. 제자들은 하나둘 떠났고 친척들도 연을 끊었다. 정씨 부인은 남편을 간호하며 집안을 지키려 애썼다. 하지만 살림은 점점 어려워졌고 먹을 것도 제대로 구하기 힘들었다. 향란이는 삭바느질을 하며 가게를 도왔지만 엿부족이었다. 겨울이 다가왔다. 이몽학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책을 읽으려 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평생을 바친 학문이 무슨 소용이었던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을 뿐이었다. 정씨 부인은 남편을 위로하려 애썼다. 여보, 이제 그만 일어나시어요. 세상이 우리를 버렸어도 우리는 살아야 해요. 향란이를 위해서라도요. 무슨 낯으로 세상을 마주하겠소?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향란이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몽학은 고개를 돌렸다. 정씨 부인은 한숨을 쉬며 물러났다. 추운 겨울날 정씨 부인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 땔감이라도 구해서 팔아야 쌀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나이 든 몸으로 무리를 했는지 그날 밤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다. 어머니, 약을 구해와야 해요. 향란이가 다급히 말했지만 이몽학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돈도 없고 의원을 부를 형편도 아니었다. 향란이는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약을 구하려 했지만 모두들 문전박대했다. 정씨 부인의 병은 날로 깊어갔다. 사흘 후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제가 먼저 가게 되었네요. 향란이를 부탁해요. 다. 부인. 정신 차리시오. 이몽학이 부인을 흔들었지만 정씨 부인의 눈은 이미 감겨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숨을 거두었다. 이몽학은 부인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내가 당신을 죽였소. 내가 무능해서, 내가 나약해서 당신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소. 향란이도 어머니의 시신에 엎드려 울었다. 하지만 장례를 치를 돈조차 없었다. 이몽학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모두들 외면했다.
결국 향란이가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간신히 장례를 치렀다. 간소한 장례였지만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장례를 마친 후 이몽학은 부인의 무덤 앞에서 사흘 밤을 지새웠다.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었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향란이가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이몽학의 모습은 더욱 처참했다. 백발은 더욱 새하얗게 변했고 얼굴은 해골처럼 여의었다. 눈빛마저 흐려져 마치 혼이 빠진 사람 같았다. 부인의 죽음 이후 이몽학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하루 종일 마당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향란이가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었다. 어느 날 마을에 떠돌이 스님이 나타났다. 그는 이몽학의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는 말했다. 이 집에 큰 슬픔이 있구나. 향란이가 스님을 보고 절을 했다. 스님, 제 아버지를 좀 살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마음의 병이 깊어 이제는 살 의욕조차 잃으셨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이몽학이 있는 곳으로 갔다. 이몽학은 스님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선비님, 그대의 머리가 백발이 된 까닭을 아시오? 이몽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세상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이요. 혼담도 파기되고 제자도 나를 배신했으며 관가는 나를 역적으로 몰았어. 급기야 아내까지 잃었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늙어버린 것도 당연하지 않소?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오. 그대의 백발은 세상의 배신 때문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집착 때문이요. 무슨 말씀이요? 그대는 평생 명예와 학문에 집착했어. 혼담이 파기된 것은 그대의 명예가 무너진 것이고 제자의 배신은 그대의 학문이 빼앗긴 것이며 관가의 모함은 그대의 청렴함이 더럽혀진 것이요. 그대는 그 모든 것에 집착하여 정작 중요한 것을 잃었소. 중요한 것이라니? 가족이요. 그대가 혼담 파기에 분노할 때 정작 딸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 그대가 제자의 배신에 분노할 때 정작 아내가 고생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 그대가 자신의 억울함에 빠져 있을 때 아내는 홀로 가족을 지키다 쓰러졌어. 그대의 백발은 세상의 배신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집착이 만든 것이요. 이몽학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충격을 받았다. 스님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학문, 명예, 청렴함. 그것들이 과연 가족보다 중요했던가? 나는 무엇을 한 것이요? 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눈물이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후회의 눈물이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되었어. 그대에게 아직 딸이 남아있지 않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시오.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떠났다. 이몽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향란이를 찾아갔다. 향란아. 아버지. 향란이가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이몽학도 딸을 꼭 껴안았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마. 그날부터 이몽학은 변했다. 그는 책을 덮고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학문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꾼 것이었다. 딸과 함께 밥을 먹고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점차 이몽학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둘 다시 이몽학을 도왔다. 이웃집 할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주었고 청년들이 농사일을 도와주었다. 봄이 왔다. 이몽학은 밭에서 일하다가 문득 손을 멈추고 하늘을 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그는 자신의 백발을 만져보았다. 여전히 새하얗게 센 머리카락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다. 백발은 그의 지나온 고통과 집착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깨달음의 증거이기도 했다. 그는 세상의 명예와 학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리고 현재를 사는 것이었다. 향란이가 밭으로 물을 가져왔다. 아버지, 물 드세요. 그래, 고맙다. 이몽학은 물을 마시며 딸을 바라보았다. 딸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이몽학은 오랜만에 책을 펼쳤다. 하지만 예전처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즐거움을 위해서였다. 글을 읽으며 그는 미소 지었다. 백발 선비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잔인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이듬해 가을, 한양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정현수가 영모에 연루되어 처형당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훔친 학설로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권력욕에 눈이 멀어 영모를 꾀했다고 했다. 이몽학의 억울함도 함께 밝혀졌다. 조정에서는 이몽학에게 사주의 뜻으로 관직을 내렸다. 하지만 이몽학은 정중히 거절했다. 이제 나는 벼슬의 뜻이 없소. 이곳에서 딸과 함께 밭을 일구며 사는 것으로 충분하오. 그의 답변은 한양까지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의 초연함에 감탄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